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잇따른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 어제 또 다른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강선우 의원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 간 녹취가 공개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 강선우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르는 의혹 그리고 신중론과 사퇴론 속에 오늘 입장 발표가 김병기 원내대표 거치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출신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발탁을 놓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현안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2월 30일 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허효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쿠팡이 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한 달 만에 보상안을 발표했는데 한 사람당 5만 원을 보상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아침 조간 제목에 5만 원의 탈을 쓴 5천 원 쿠폰 이런 제목까지 있거든요. 네. 오히려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쿠팡 보상안을 보고 이 쿠팡의 여행 상품과 고가품 쇼핑 채널이 있구나, 따로 있구나, 이걸 알게 됐거든요. 네. 이 쿠팡은 한 사람당 5만 원씩 현금 지급은 아니고 구매 이용권, 즉 네.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액은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쿠팡과 쿠팡이츠 음식 배달 서비스죠. 여기에 각각 5천 원씩, 그리고 쿠팡 트래블의 여행 상품과 쿠팡의 고가품 판매 서비스 알럭스에 각각 2만 원씩을 나눠서 지급합니다. 예. 사실상 이제 5천 원, 뭐 더 좀 넓게 잡자면 1만 원짜리 보상안인 셈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미 탈퇴한 고객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쿠팡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재가입 조건도 붙었습니다. 네.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 미로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쿠팡을 탈퇴한 소비자가 적지 않은데 네. 보상을 미끼로 다시 재가입시키려는 의도가 좀 명백해 보이죠. 네네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곧바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비자단체 협의회는 소비자 우롱이라면 쿠팡의 면피용 배상안을 거부한다고 밝혔고, 참여연대는 선택권을 축소한 전형적인 보상 쪼개기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쿠팡 연석 청문회가 열려요. 하루 앞서서 보상안을 발표한 걸로 보이는데 정치권에서의 비판의 목소리도 크죠. 네, 그제 김범석 대표의 늦장 사과에 이어서 어제 다소 급작스러운 보상안 발표가 이제 오늘 쿠팡 청문회를 앞두고 나온 터라 이 의도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보상안을 두고 이 자사 플랫폼 소비를 유도하는 이용권 풀기 대책을 내놨다. 이 와중에 판촉 행사 영업하는 거냐,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보상안은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할인 쿠폰 이벤트에 불과하다면서 김범석 의장은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국민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쿠팡 사태에 대한 국민 차원의 연석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김범석 대표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네. 가방위를 포함해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합니다. 다만 청문회보다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 불참합니다. 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만 아니라 과로사 은폐 의혹 등을 비롯해 노동환경 실태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 또 불공정 거래 등 이 쿠팡의 전방위 문제와 의혹을 짚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을 짚어주시죠. 네, 지난 8월에 이 김건희 특검 조사에 처음 출석할 때 김건희 여사가 했던 말이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였는데요. 네. 이 많은 언론에서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였다고 짚었습니다. 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을 해서 이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크게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네. 특히 특검은 김 여사가 고가 목걸이와 시계
시계, 금거북이 등 총 3억 7,700만 원어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를 현대판 매간 매직이라고 했고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뇌물죄가 아닌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또 공무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사실과 대가성 여부를 이제 밝히지를 못한 거거든요. 네. 이 특검팀은 앞서 검찰이 2020년부터 수사해서 무혐의로 종결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뒤집어서 재판에 넘겼고 또 디올 가방 수수 사건 역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다만 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랑 또 김 여사 메간모직 의혹에 대한 이 윤정 대통령 공모 여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포함해서 상당수를 경찰에 그냥 넘겼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측은 사실이 과장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점검하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의혹이 지금 배우자에게까지 번진 상황인데 오늘 관련 입장 표명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이 공개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계속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김 의원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지역구인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로 200만 원대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주장이 녹취와 함께 나왔습니다. 네. 김 의원 측은 언론의 선택적 녹취 공개라면서 당시 수사에서도 실제 사용자는 복수의 구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도 좀 의혹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오늘 입장 표명 자리에서 이 김 원내대표가 이 사퇴를 포함한 이런 거취보다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 내지는 반박의 내용을 밝힐 걸로 많이들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내에서도 이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는 있지만 뭐 예정돼 있는 통일부 특검이랑 뭐 2차 종합특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약해질 우려가 있고 네. 또 정청래 지도부에서 균형 역할을 맡아온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 시각은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는데 예. 9시 반에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나옵니다. 네. 자, 넉 달 전 비슷한 지역에 살던 KT 고객들 사이에서 무단으로 소액 결제 피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KT 침해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 발표를 보니까 원래 알려졌던 것보다 KT 관리 부실이 정말 더 심각했던데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 석 달 전쯤에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을 전하면서 이제 범행의 초소형 기지국 펜토셀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한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정부가 조사한 결과 KT의 이 펜토셀 관리 부실로 인해서 일부 이용자가 아니라 모든 가입자의 문성과 음성 통화 탈취가 가능했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민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해커가 2020년 1월 경기 북부 군부대 이전으로 잃어버린 펜토셀을 입수해서 이 인증서와 서버 IP 주소로 불법 펜토셀을 만들었고 네. 이를 이용해서 KT 내부망에 접속한 것으로 좀 파악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용자의 휴대전화를 연결했고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등을 빼돌린 뒤에 개인정보와 결합해서 ARS와 문자 인증정보까지 탈취를 해서 소액 결제를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광범위하게 정보를 탈취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가입자가 사실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었고 예. 또 펜토셀을 부실하게 관리한 잘못을 물어서 정부는 KT가 전 가입자 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다만 정부 조사에서도 문제 해커가 이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런 개인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네. KT는 이르면 오늘 보상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연일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 논의를 하고 있죠. 네, 현지 시간으로는 29일 저녁이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습니다.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10월에 1단계 휴전에 합의를 했었죠. 이에 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군은 가자 일부 지역에서 철수를 했고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을 했고요. 하마스는 이스라엘 생존 인질과 사망자의 시신을 돌려보냈습니다. 네. 이번 회담은 2단계
2단계 휴전 때문에 모이는 건데요. 네네. 가자 지구의 철수 범위를 확대하고 또 가자 지구를 비무장화하기 위해서 이 국제 안정화군을 구성하는 등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예. 하지만 이스라엘은 2단계에 진입하려면 하마스의 완전 무장 해제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앞서 현지 시간 2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이 2시간만 가량 회담에서 종전에 대해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했고 논의가 잘 진행된다면 몇 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러시아가 내놓으라고 하는 돈바스 지역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문제라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고요. 네네. 또 전쟁 종식을 위한 안전보장 기간에 대해 미국은 15년을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 30년, 40년, 50년까지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러시아가 이 종전 협상 진행 중에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을 예. 하면서 조율이 잘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두 종전 협상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허효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출근길입니다. 아침 공기가 무척 찬 만큼 시동을 미리 걸어 엔진을 예열 후 출발하신다면 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계양 1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 수습 중이고요. 조금 더 내려가 중동부터 송내 쪽으론 3km 구간 차들이 꽉 막혀 있는데 이 중동 6차로와 갓길에 걸쳐선 추돌 사고도 처리 중입니다. 목포 쪽 서해안선 금천과 비봉 일대로 서울 쪽은 일찍 분기점 부근으로 밀려 지납니다. 또 경인선 서울 방향 신월 부근으로도 출근 정체 막 시작됐습니다. 이어지는 서울 시내 국회대로는 서강대교 방향으로 이 신월부터 영등포 구청 쪽으로도 내내 답답하고요. 신월 여의제도로 서울 방향 역시 전 구간 통과에 20여 분 소요되며 전 구간에 걸쳐 밀려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오늘은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네, 지금 미국 현지 시간 월요일이잖아요. 먼저 네. 미국 시장 시황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미국 주요 3대 지수는 이제 이익 실현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건 뭐 연말쯤 되면 항상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너무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종가 기준으로 다우존스는 0.51% 하락 마감했고 네. 나스닥 0.5% 그리고 S&P 500도 0.35% 정도 마감했는데 일단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너무 조용한 가운데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그냥 보합권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연말이라서 그런지 미국 증시도 한산한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분위기 자체도 한산하고요. 그리고 시장을 움직일 만한 주요 경제 지표나 이벤트들도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올해 증시가 조용히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경제 캘린더가 가벼운 주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주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모멘텀이 주요 스토리 라인이 돼요. 이에 따라서 이제 오늘 그날 있었던 어떤 증시 상황 따라 가지고 시장이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곤 하는데 네. 일단 뭐 오늘은 뭐 특별한 그 이슈 자체도 별로 없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니까 기술주와 통신주가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주랑 부동산이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다. 이 정도가 딱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는 한산한 분위기인데 은값은 금값 못지않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네, 뭐 최근에 그 은값이 극심한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뭐 야간 거래에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80를 돌파한 뒤에 일단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조금 하락 반전한 마감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올해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거의 뭐 155% 이상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값도 엄청 올라갔고 은값도 엄청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은값이 올라간 이유를 보니까 역시 금값과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또 부각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과연 지금 이 금값 상승 그리고 은값 상승을 과연 안전자산 선호 상황의 이유만으로 올라갔다라고 보기에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저는 네.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많이
이런 자산들을 매입을 해주면서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공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많이 올라가니까 네.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그럼 네. 금값과 은값은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저는 아마도 중국 경제가 이제 안정화되었고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금값과 은값은 아마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값과 은값에 중국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미국 연준 의장 교체를 앞두고 시장이 독립성을 우려한다고요? 네, 사실 뭐 이 부분은 연준 의장이 교체될 때마다 나왔던 고민들이라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근데 최근에 그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된 분들 보니까 다들 이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지를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어차피 뭐 지금 앞으로 금리 인하기인 상황이고 금리 인하 강도가 사실 문제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뭐 네. 이거 가지고 너무 큰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파월 의장 해임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임기가 정말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해임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분의 명성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거든요.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해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현재 상황을 좀 들어보면은 뭐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파월 의장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해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만약 해임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경제 시장은 미국 경제 시장은 아무래도 이런 불안감, 우려감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음 연준 의장으로 잘 넘기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불필요한 걱정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간밤에 우리나라 관련 ETF들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일단 뭐 긍정적으로 잘 마감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분위기가 좋고요. 오늘도 아마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는 ETF입니다. EWI, FLKR, 코르 이 세 가지 ETF 종가 상황을 보면은 EWI 같은 경우는 3.01%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네. FLKR 같은 경우 2.76% 그리고 코르 같은 경우도 8.98% 크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또 강력한 마감을 보일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부분은 지난 19일인가 기준으로 골드만삭스에서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네. 이제 올해 전 세계 나라의 지수를 쫙 이제 순서대로 놔두고 어떤 나라의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2등이었거든요. 1등이 우리가요? 아이벡스. 네, 1등이 아이벡스였는데 우리나라랑 1등이 사실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19일자 기준인데 아마 종가 기준으로 이제 올해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2% 넘게 급등했기 때문에 네. 어제 올라가고 오늘 올라가면 아마 올해 종가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가 제일 많이 오르고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참고로 S&P 500은 저기 10위권밖에 나가 있습니다. 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올해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증시는 많이 올랐는데 네.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거든요. 예. 거기다가 계속 나왔었던 얘기가 이제 저평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예. 그걸 넘어서 극저평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내년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또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탑권의 어떤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지금은 이제 내년에는 아마 내년도 투자 계획을 많이 짜고 계실 텐데 예.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 어제 우리 증시 말씀하신 대로 상승으로 끝났죠? 네, 뭐 코스피 2.2% 급등했고요. 코스닥도 1.4% 급등했고 그리고 배당 기준일이 변경되면서 배당락에 대한 부담이 많이 완화됐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투자 경우 종목 해제. 사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변경인 것 같은데 이런 네.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두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업종 각각 뭘까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의 강세로 종가 기준으로 4,200포인트를 상회하고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대형 바이오주들이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 관련 주들이 좀 키를 좀 맞춰줬고요. 이는 아무래도 내년 초에 JP모건 헬스케어나 아니면 뭐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죠. CES를 앞둔 상황에서 수급의 흐름이 좀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SK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이 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죠? 네,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화돼가는 과정이어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진통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양시장의 시총 기준으로 상위 100위 안에 있는 기업들은요, 투자적 경고 종목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환율은 어땠을까요? 네, 환율이 정말 최근에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어제도 종가 기준으로 10.5원 하락한 1,429.8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최근에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좀 즉각적인 성과를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좀 다행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너무 불안정한 환율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상황으로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들의 유입 이것도 한번 내년에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네, 오늘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멘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진짜 진검승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변동성이 굉장히 큰 가운데 차트 보고 투자하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밸류라고 하죠. 보통 퍼나 PBR 보고 투자하는 거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무조건 그 기업이 성장성이 유지가 되는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하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가 정말 이 주식 투자 수익률에 그리고 그 해당 기업의 상승률에 큰 어떤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수치보다는 오히려 나오는 그런 실적 수치를 많이 집중하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별다른 거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아마도 계좌가 안정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새해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화요일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제 나름 포근했는데 네. 종일 공기가 탁했어요. 네. 지금 미세먼지는 어떨까요? 네,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불청객 미세먼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어제 서울은 2시간 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며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미세먼지가 남동 진해 경상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 영서와 제주도는 아침까지, 경상도는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그러나 낮부터 깨끗한 북서풍이 불어와 먼지가 점차 거치면서 오늘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마스크 챙기는 걸 살짝 좀 편안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잠깐 포근하더라도 옷차림을 가볍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부터 다시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요. 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 아침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3.3도 등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8도 정도나 낮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이 영상 2도, 춘천 3, 청주 4, 광주와 대구는 7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 정도나 낮겠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네. 자,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기온이 더 떨어져서 세미 한파가 기승을 부린다고요? 네, 추위의 기세는 갈수록 강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영하 8도, 새해 첫날인 모레 목요일은 영하 11, 금요일은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영하의 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해넘이와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은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서쪽 지역은 구름이 많이 껴 올해 마지막 해는 일부 구름 사이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지속되는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화요일 날씨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격 인터뷰.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뭐 여의도 정치권이 연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도 이슈가 많아가지고요. 네, 오늘 이슈 가장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네. 원내대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는 있는데 사실 간밤에도 또 의혹이 또 새로 나왔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뭐 확인된 것만 해도 보좌관에 대한 갑질 문제를 비롯해서 부인의 법카 사용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얘기들 네. 이런 다양한 얘기들로 볼 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은 결론적으로는 정치적 책임, 결과론적 책임이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거취를 분명히 해야 될 시점인데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그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은 네네. 이건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오늘 뭐 본인이 거취 내지는 입장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네.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뭐 원내대표를 사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거든요. 내재적인 한계요. 즉 그 어떤 당권 투쟁 네. 의 문제로 볼 때 이것이 친청이냐 친명이냐 하는 역학구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상식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할 때는 이미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죠. 네. 지금 시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만으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고 또 극구 해명에 나선다면은 아마 오늘도 뭐 추가 의혹이 나왔듯이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인해서 네. 오히려 본인이 더 망신을 당하면서 퇴진을 하고 나아가서는 결국은 의원직 사퇴 여론까지 일어날 텐데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잘 판단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내 상황을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직이고 또 내년 1월 11일이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 네. 보궐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상황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조금 해명과 사과 쪽에 오늘 입장 발표도 무게를 두는 듯한 말씀을 하셨고 또 비슷하게 신중론 얘기도 그 민주당 쪽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아까 당권 갈등으로 이렇게 좀 단어를 쓰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상황을 물론 상대당이긴 하지만은 또 정치적인 그런 고려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당내에서는 네. 그 내부적인 권력 지형의 문제죠. 앞으로 전당대회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의 그런 대표로서의 지위를 공고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네. 또 소위 친명계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가는 일방적인 그 당의 독주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어하지 않고는 정부가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네.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김병기 원내대표 처리 문제도 만약에 사임하지 않고 그냥 뭉갠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게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비하가 될 부분이고 네. 이것이 또 어떻게 당내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민 여론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네. 지금 또 여의도에서 지금 후폭풍이 크게 열리고 있는 게 이해운 전 의원을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청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건데 일단 이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 뭐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했다. 근데 이제 발탁이냐? 저는 발탁이라기보다는 네.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던 그런 인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제가 인사청문회법을 발의해서 오늘의 제도를 만든 사람이고 저도 2번이나 장관 인사청문회에 섰던 사람으로서 네.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 인사청문회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가령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바로 엊그저께까지도 민주당의 내란 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하고 현수막을 걸었던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예. 그리고 심지어는 탄핵 정부에서 우리가 윤석열이다 하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은 설명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봉착할 겁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해서 배신자론을 얘기하고 당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공세가 분명해지는데 네. 민주당이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과연 그럼 이 부분을 옹호할 것이냐 비판할 것이냐 그러면 이런 유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결국은 윤석열에 대한 그동안의 입장을 끊어라. 그리고 바꿔라. 이런 입장을 기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문제는 이혜원 전 의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본인의 해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청문회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서 예, 예. 이혜원 의원이 참으로 이거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고 네. 국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결국은 뭐 아까 발탁이 아니라 정치적 노림수라고 얘기한 것도 네. 결국은 뭐 민주당에 그만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무능한 정당이 되는 것이고 예. 또 하나 그것이 아닌데 했다면은 이건 정치적 노림수 정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거는 무능이냐 정략이냐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정상적이지 못하고 네. 또 이 정치권을 전부 다 이렇게 국민적 혐오와 불신을 가져오게 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이혜원 의원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정치권에 아주 나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물론 저는 17대부터 이혜원 의원하고 같이 네네.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뭐 이혜원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이혜원 의원이 갖고 있는 정서나 성향이나 행태를 잘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여기서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간에 이혜원 전 의원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뭐 돌파라기보다는 과연 해명을 하면서 이것을 끌고 갈지 또 이재명 정부는 과연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했던 이혜훈을 만약에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그동안 얘기했던 내란 프레임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기본 입장을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네. 이건 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지금 지적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또 정책적인 측면입니다. 이 후보자가 당초에 경제민주화를 오랫동안 강조를 했고 동시에 확장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 행보를 계속 해왔는데 이 부분이 과연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 융화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혜훈 의원은 사실은 이혜훈 의원이 뭐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실물 경제를 한 분이 아니에요. 경제학자고 정치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실용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예. 이분이 무슨 정부 관료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실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볼 때 이혜훈 의원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 정부 기조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같은 그 어떤 경제 철학을 갖고 주장을 해왔다면은 그건 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지만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에 대해서 그런 반대 입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란몰이하는 이재명 대표 비판적인 거를 며칠 전까지도 현수막을 걸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정체성의 모순이 생기는 자기 모순이 생기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장 재정이다, 뭐 긴축 재정이다, 뭐 건전 재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입장 차이가 있고 기본적인 기조가 달랐는데 그러면 장관에 임용돼서 그걸 확 바꾼다? 그렇다면 이
혼란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 지금 말씀하신 걸 쭉 정리하면서 인사청문회가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인사청문회 통과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도 지금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인사청문회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일종의 약간 강요를 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여태까지 해왔던 스탠스를 바꿔라. 네. 한데 그걸 바꾸게 되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큰 자기 모순이고 정체성의 혼란이고 또 앞으로 그런 그 뭐 어떤 철학이나 정책에 대한 올바른 관이 없이 입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이걸 바꾼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흔쾌히 정말 최적임자다, 실용주의적인 그런 인사다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은 이런 그 노림수가 네네.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거로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온당치 못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네. 이 다른 이제 그 지금 민주당의 정부에 들어가 있는 장관들도 네. 보수 진영에 있었던 분들이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대선 과정에서 나는 이 노선에 합류한다. 나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이거에 동일한다 해가지고 들어간 경우하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 이재명 정부에 있던 사람이 들어가는 거하고는 전혀 근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네. 지금 그 이혜훈 후보자의 기용의 어떤 기류 속에 어제 오늘 지금 조경태 국민의힘 육선 중진인데 조경태 의원의 입각설도 나왔고 물론 부인했고요. 심지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총리를 제안했다는 설도 있는데 물론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포용, 화합 그리고 국민 통합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세력이 합류돼하고 국정을 이뤄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 점을 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혜훈 의원이 극명하게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한 예가 되는 것이고요. 네. 또 조경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경우도 사실상 여태까지 가져왔던 그 일관된 정체성으로 볼 때 그거는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도 사실관계를 부인을 했어요. 네. 물론 조경태 의원은 과거에 민주당에 당적을 두고 있다가 이건 도저히 내가 정치를 하면서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에 당적 변경을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저는 뭐라고 비판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절대적인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정말 그 불의를 보거나 아니면 비합리적이고 정말 정치의 부정적인 그 측면을 보면서 당적을 변경하는 건 있을 수 있는 많은 정치인이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정치적 가치와 이념에 따라서 쫓아가는 것은 그거는 저는 인정을 하는데 예. 소위 말하면 이해관계 자기의 권력지향적인 측면의 일환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면서까지 가는 부분은 이것은 사실 정치 도의도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네.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특검 관련한 질문들을 네. 좀 하겠습니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서 각종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고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이로 인해서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은 앞으로 법원에서 판단해서 그야말로 원칙대로 법대로 조치를 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그 입장을 도둔하거나 옹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대로 입장이 밝혀지길 바라고요. 다만 180일 동안 민주기 특검을 하면서 너무 많은 논란을 가져온 특검이었어요. 즉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이런 말을 남기고 있고 실제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뭐냐면 특검이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일교를 수사를 하면서 그 윤영호
뭐 본부장이 그렇죠. 진술한 내용에 보면은 권성동 전 의원이나 또 전재수 전 의원에 대해서 금품 제공 사실을 밝혔음에도 네, 불구하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네, 그렇죠. 전 해양수산부 장관 현재는 의원이시죠. 예. 그렇죠. 전재수 네, 의원.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수사를 하고 구속하고 전재수 예. 의원은 사실 뭉개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경찰 언론에 이제 이것이 노출이 되자 경찰에 수사에 의뢰를 하는 이렇게 부당한 수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특검이 이것이 공정한 그 특검의 원칙을 지켰느냐. 그래서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문제인데요. 네. 제가 이 특검과 관련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제도를 운영하느냐. 이것은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자의 권력의 오남용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을 할 때 이 특검은 대통령의 권력을 막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 즉 뭐 변협이라든가 대법원이라든가 이렇게 임용을 해갖고 대통령 권력 남용을 막고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데 네. 지금 특검은 사실상 민주당의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특검 임명 그리고 특검 수사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것이 특검의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민중기 특검처럼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특검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금 무너진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요. 3대 특검에서도 미진한 게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지금 2차 종합특검법 발의를 했고요. 또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해를 넘겨서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새해 첫 임시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가장 고도로 활용하는 데 능하거든요. 그게 바로 내란 프레임이고 그다음에 특검을 통한 그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2차 특검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지금 민생 그리고 경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특검을 앞세운 정치 탄압에 몰두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네. 심판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지방선거 얘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면은 뭐 6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이른바 범보수 연대설이라는 게 최근 이번 주 들어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뭐 장한석, 장동석 연대설이라는 말까지도 좀 조언되어 만들어졌는데 장 대표는 시기적으로 지금 연대는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 네. 지금 정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즉 행정권 그다음에 국회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고 여기에 사법부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사법 장악을 시도하는 것이 끊임없는 지금 상권 분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독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독재 아닙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독재고 그 민주주의의 가장 그래도 지고지선한 현재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한 것이 삼권 분립이거든요. 삼권 분립이 무너지면 바로 그것은 독재와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선출직 권력, 즉 지방 권력까지 완전 장악하게 되면 이것은 독재의 완성이다. 그래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네. 민주당의 독재의 완성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전쟁이다. 이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인데 예. 그렇다면 이 엄중한 상황을 볼 때 네. 어떻게든지 이런 그 독재의 완성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의 필요성은 더더욱 강해진다. 네. 이건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것은 뭐 방법이나 시기나 이런 문제는 정말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네네. 일단 보다 큰 목표 그리고 어떤 경우도 도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연대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지금까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 종합할 때 당내에서 연대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더 확산하는 분위기로 읽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방향이나 시기를 네. 놓고 각각의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내 초재선 모임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강경 노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초재선 의원들의 얘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결국은 제가 정치는 결과론적 책임을 진다고 얘기했듯이 대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볼 때 책임을 지는 나중 문제가 아니라 지금 책임을 다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뭐 나의 정치 스타일을 접어둬야 됩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 구축이냐 아니면 국민을 위한 정치냐 이 두 가지의 양자 선택에서 확실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를 위한 정치에 몰입을 한다면은 당연히 초재선 의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네네. 혁신입니다. 지금 국민에게 혁신을 통해서 국민님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을 감동시킬 때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지 어떤 세력의 문제 뭐 자기 정치의 어떤 스타일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네네. 그래서 제가 당에도 정말 충원을 한다면은 네. 혁신이 우선이다. 네. 그 혁신이라는 것 핵심은 뭐냐면 내려놓는 거거든요.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은 정말 국민 눈높이에서 권한 행사가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천과 같은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당 대표가 주요 정치인이 마치 공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이 잘못된 관행부터 끊어내야만 됩니다. 네네. 공천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기는 선거를 위한 공천이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 구축을 위한 권한 행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간단해요. 이거는 당 대표부터 그 어느 누구도 공천권은 없다. 다만 공천을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천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 아닙니까? 네네. 그런 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공천혁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인다면 인재영입에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인물처럼 더 강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인물 영입, 그다음에 기득권 내려놓기, 네. 그리고 혁신적인 공천, 네. 과학적이고 함적인 공천을 통한 혁신이 앞장설 때 국민들은 네. 바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17대 총선 때 바로 네네. 천막 당서로 갔던 것이 네네네. 국민에게 감동을 준 예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연대를 강조하셨고요. 전제는 지금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지방선거는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얘기를 하셔서요. 자, 수도권에서 지금 수도권이 아니죠. 전체 내년 지방선거를 봤을 때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가장 정치적인 파급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자, 시장님 삼선 도전하시는 거죠? 그 제가 뭐 지금 도전 얘기를 하기엔 좀 이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지에서 늘 정치인으로 일관된 그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의식한다고 하는 자기 다짐을 해온 사람입니다. 예. 지금도 우리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서 제가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 지금 드리기에는 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럼 그때는 언제로 예상하고 다음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그 상황을 네. 봐서 제가 네네.
인천시를 다시 만든 것이 시민 행복과 인천시 발전, 더 나아가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면은 그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가능성 열어두고 봐도 네. 괜찮은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엄마, 물이 안 나오는데? 요즘 비가 안 와서 그래. 아휴, 큰일이다. 뉴스 속 남의 이야기 같던 물 부족이 이제는 우리 집까지 영향을 줍니다.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빗물은 모으고 우리가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정화해서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이용한다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중한 물. 물 재이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미래의 자원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며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안녕하세요, 폴킴입니다. 오늘은 재민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저는 다가오는 2026년 새해 바다를 보러 갈 거예요. 그동안은 여행 전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올해는 휠체어 슬로프가 장착된 편의 차량을 지원받아 준비 과정이 훨씬 간편해졌어요. 편의시설까지 알려주는 어플을 이용하면 즉흥 여행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도 성공적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첫 여행, 새로운 기회와 세계가 열릴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 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1열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3.5도, 어제보다 7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7.3도입니다. 어제보다 추워진 곳이 많아서 따뜻하게 옷차림하셔야 되겠고요. 당분간은 더 추워집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역시 7도 정도 낮에도 기온이 낮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온도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겠고요. 세종이 4, 강릉이 6, 광주 대구 7, 부산 9도 등 전국이 0도에서 9도
분포로 기온이 높진 않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부분 맑겠습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어제보단 추운데 대기질은 깨끗하겠고 현재 전북과 충북 일부에는 어젯밤 발효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강원, 영서, 영남, 제주 권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날인 내일 수요일입니다. 서울이 영하 8도까지 내일은 기온이 떨어져서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인 곳이 더 많아지겠고 내일 남부지방의 낮 기온도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또 2026년 첫날인 목요일 서울이 영하 11도, 금요일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와 함께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전남 서해안에 눈이, 새해 첫날 밤부터는 전라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예상되고요. 동해안은 지금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전격 인터뷰 이번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전 국회 사무총장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석 달 만에 뵙습니다. 9월 말에 뵀으니까요. 네. 지금도 계속 이제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이시니까 네. 뭐 지역 행사도 계속 하시는 게 기사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유튜브 활동도 또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현재 어떤 활동에 더 방점을 두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들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네. 결국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중 패권 전쟁에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라는 네. 토마토 TV 유튜브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많이 시청해 주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입니다. 네. 경쟁 프로그램을 여기서 홍보를 하시다니요. 네. 자, 지금 앞서 이종복 인천시장님과도 이 얘기부터 했습니다. 네네. 이혜훈 의원의 기용을 예상하셨습니까? 이혜원 의원까지는 아닌데요.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의 길을 확실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용주의의 길을 가겠다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국민의힘 출신들의 정치인을 기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바운 경계 안에 이혜훈 의원까지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사 담당자가 아니서 모르는데 네네네. 김성식 선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고 네. 전 좋은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선배는. 네. 근데 지금 이혜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은 동의가 안 된다.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동의가 안 된다. 윤준병 의원은 국정 원칙의 파기라고까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삼권 분류의 원칙을 가지고 판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실용주의 생각을 가지고 통합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게 대통령의 구상이고 네. 그러면 국회는 또 여당은 같이 가야 되지만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럼 청문회를 잘하면 되는 거고 이혜훈 후보자는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발언과 정책이 있다면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저는 대통령은 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 통합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그 길을 선언한 것이고 네. 또 국회는 자기 일을 청문회에서 하면 되고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들을 설득해야겠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두 가지로 이제 모아지지 않습니까? 네. 계엄 옹호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혜훈 후보자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이제 공언했던 확장 재정에 대한 비판,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결국은 한국 경제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본인의 그 정책을 갖고 있는지, 대통령과 정책의 다른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소화할 것인지 국회와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되겠죠. 네. 우리 옛말에 네. 양금택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좋은 새는 자기가 앉을 나무를 보고 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철학이 네. 이 정부에게 같이 맞아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 목소리가 다르더라도 네네. 한 정부는 진보 인사도 쓸 수 있고 보수 인사도 쓸 수 있는 거니까 본인이 국회 청문회 과정을 잘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상당히 날카로운 시간이 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법여권도요. 해명도 있고 또 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란 세력에게 나라 국간의 열사를 맡길 수 없다. 강한 톤으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이 대통령도 어제 이제 청와대에 입성을 하시면서 지금 강유정 대변인의 전달에 따르면은 우리 이해운 후보자가 잘 해명을 해야 될 문제고 본인이 돌파해야 될 문제라고는 하는데, 법여권의 이런 철회 요구도 좀 부담스러운 대목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그 국회 청문회 과정을 잘 넘겨야 되겠죠. 근데 제가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건요. 네. 사실은 제가 더 주목하는 거는 네. 사실 AI 시대에 전기 없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조업과 AI를 결합하는 게 핵심인데, 네. 이경수 박사의 핵융합 전문가를 기용했다는 점이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눈에 와닿아요. 아, 그 인사가 더 눈에 와닿으셨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의 그 우리 2급 그 공무원을 국토부 차관으로 임명한 거. 네. 제가 이제 강원도가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를 하는데 예. 어떻게 100만 명이 모였을까 보니까 신광태 계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산천어 축제 담당하시는 예, 후보자시군요. 화천의 계장이었어요. 네네. 저는 전국적으로 있는 이런 이 인재들을 발탁해 나가는 중앙과 지방의 인소교류, 난 이걸 사실 눈에 더 띄더라고요. 아, 제가 질문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중도 보수, 통합 실용 이 기차 안에 들어간 인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발탁한다는 측면이 눈에 띄었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시죠? 그래 이현 후보는 청문회 과정을 통과해야 되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도 부산 출신이시고, 김성식 부의장도 부산 출신이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뭐 조경태 국민의힘 육선의 조경태 의원을 해수부 장관에 기용할 것이다 부인하셨고요. 또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뭐 총리의 얘기가 있었다는데 역시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도 보수.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중도 보수 표심을 노린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손정희 그 회장이 와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AI로 한국에 나가려면 전기가 제일 문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기 문제에서는 우리가 SMR이냐 아니면 핵융합이냐 신재생 에너지냐 뭔가를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경수 박사를 선택한 것은 나는 그런 고심의 흔적이 확실히 반영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주택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네. 이때 경기도에서 함께 일해본 그 2급짜리 공무원을 차관으로 발탁하는, 그래 주택 문제를 확실히 밀어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들이 좀 같이 평가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자, 지방선거 얘기로 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총장님 출마 관련한 질문부터 해야죠. 네. 강원도지사 출마설이 제일 유력해요. 왜냐하면 지역 언론을 보니까 지금 총장님이 제일 유력하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강원지사 쪽에 더 마음이 가 계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사실 강원도에서 활동한 게 없는데 이렇게 높은 지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강원도민들은 각별한 애정과 감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23살 때 저한테 나는 정치를 잘 모르니까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달라. 저는 그 말이 제 사표로 삼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 출마할 때도 분당의 어려운 지역에 출마할 때도 당의 요청이 있으면 저는 헌신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사보다는 항상 공이 우선할 것이다.
사보다는 공이 우선할 것이다. 그러면 뭔가 선택의 시점은 대략 언제쯤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글쎄요, 뭐 당이나 이런 데서 정부나 이런 데서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시면 사무총장님의 유리한 지역이 아니라 당에서 원하는 것, 사보다는 공이 우선시되는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요. 시대가 원하는 그것에 헌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했고 강원도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국회 사무총장도 했잖아요. 네. 저는 작년에 12월 3일 날 불법 계엄 이후로 그 눈 내리는 추운 겨울밤 국민들이 지켜왔잖아요. 저는 이 점은 정말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네네. 그러면 제가 공적인 생각을 하겠다. 이건 확고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 계세요. 네네. 지금 계속 강조하신 게 민생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조언 내용이 민생의 6, 내란 청산이 4 또는 민생과 내란 청산을 5대5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보시기에 민주당이 지금 사무총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민생 목소리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분명한 것은 내란은 저는 확실하게 청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불법 계엄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범죄가 되도록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특검과 재판부가 하는 역할이 크잖아요. 네.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민주당이 감시하는 게 중요하고 민주당이 좀 더 강화해야 될 거는 경제 외교의 목소리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번에 보면은 4분기에 30조 달러 우리나라 15배를 하는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4.1%거든요. 네. 우리가 중국이 무려 시속 600km짜리 자기부상 열차를 개발했잖아요. 이런 중국의 굴기,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야당일 수도 있지만 저는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살아남고 이겨낼 것인가라는 데 더 메시지가 커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지금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이나 통일교 특검을 추진할 계획인데 뭐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하자면 내란 청산의 차원에서 가야 된다고 보시지만 그러나 새해에는 지금 말씀하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인가 그렇죠. 쪽에 집권 여당이 방점을 더 둬야 될 것 같다라는 내란 말씀. 청산은 확실하게 하고 네네. 한편으로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국민들의 삶, 당장 우리가 주택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국민들과 함께 지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의 투톱 중에 하나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갖가지 의혹으로 오늘 지금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어제도 또 새로운 의혹이 추가됐고요. 자, 지금 세명과 사과 쪽이냐 아니면 거취에 대한 표명 쪽이냐라는 쪽으로 뭐 예상들이 오가고 있는데 총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매듭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보는데요.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께 유감을 표명하는 게 맞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고 진실되게 밝히는 것이 맞고 그러고 나면 아마 국민들이 저는 판단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맡고 계신 자리가 원내대표란 말이죠. 사실 지난 석 달 전에 전격시사에 출연을 하셨을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당대표 원내대표가 투톱 체제로 해서 지금 그때도 사실은 특검과 관련된 거는 법사위라든가 이제 전문가들 그 영역에서 사법부에서 맡아서 하고 투톱은 민생 특히 이제 경제, 외교 이런 쪽에 조율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원내대표가 이런 의혹에 계속 휩싸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입장을 내놓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이 상황이 계속되면 당청 조율, 당내 운행이 잘 되겠습니까? 저는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아마 원내대표가 국민들에게 아마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고 나면 국민들이나 아마 민주당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의미 있는 결론을 낼 것 같다. 중요한 시기잖아요. 또 새해가 시작돼야 되고 네네. 내년은 조금 더 우리가 더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네네. 오늘 아마
그 발표를 보고 나서 국민들이 결정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 내년 지금 당내에서는 또 1월 11일에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걸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다 전망 수준이지만은 아무래도 지도부 지형 변화에 따라서 소위 친청이냐 친명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궐위원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국민들은 찌푸린 하늘보다는 청명한 하늘을 바라고 원하겠죠. 어렵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비유적이신데요. 조금 네. 저는 지금이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이 정권을 세웠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삶이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우리 젊은 애들의 일자리가 없고 이번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네. 그분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 5대5의 비중인 특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2차 종합특검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그 배경에는 결국 3대 특검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 예. 아직 해소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이라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내란 청산 시즌 2가 돼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파장이 나올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이슈를 어떻게 관리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란 특검 부분은 사실은 이게 증거인멸이 많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었다면 그 윤석열 당시 내란 당시에 당일날 CCTV를 확보한 거, 그날 밤을 정황을 알게 된 게 하나의 성과고, 네. 또 하나는 김건희의 그 거의 자범 수준의 이런 것을 밝혀낸 거는 성과고, 그러나 제가 또 한편으로 높게 보는 것은 네. 김건희 씨가 그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표했다는 것은 나는 의미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용기 있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독일이 나치를 철저하게 청산할 수 있었던 그 한 계기는 히틀러의 동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히틀러랑 같이 있었어요. 네. 그러나 수차례 철저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세계대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풀어줬거든요. 아, 네. 그만큼 냉정하게 처신하고 범죄에 대해서 단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이라는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특검은 한편으로 잘했고 용기 있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증거를 많이 없애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특검을 요청하고 빨리 끝내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 어제 근데 사실 민중기 특검이 발표한 거로 보면 뇌물죄로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 체계 안에서 뭐 입법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여태까지는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사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거의 같이 처신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벌할 법규가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법의 보완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는 좀 품격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김건희 씨가 바이든 정상회담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 팔짱 끼는 그 순간 너무 저는 창피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법률도 정비하고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면 또 이제 여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의 남편일 경우에 우리가 좀 더 규범, 법적 정비, 그다음에 품격으로의 규범적 정리도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네. 품격 있는 나라가 되죠. 네. 지금 민주당에서 2차 종합특검을 발의를 했는데 14개가 지금 있거든요. 홍익표 전 대표께서 저희 프로에 출연을 하셔서 특검이라는 거는 원래 명확하게 수사 대상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14개는 좀 많다. 그리고 종합이란 말이 모호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특검인지 명확하게 수사 대상을 앞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2차 특검, 종합특검 법안에 대해서 총장님은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죄송한 말씀이죠. 이제 특검 법안을 못 봤거든요. 네네네. 못 봤고 네. 그 특검
이 부분에서 이번에서 증거 인멸 부분 때문에 못한 게 있다든지 또는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해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이면 선거인데 네.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특검이 저래서 필요하구나라고 할 만한 거를 낼 때 민주당도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1월이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도 1월 중에 나올 네.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후에 여당에서 집권 여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특검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이제 재판 과정, 판결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많은 국민들 중에 혹시 이러다가 윤석열 씨가 풀려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일부 있어요. 네네. 이 법원을 눈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 법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저는 그 결과는 중형이 선고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서 정말 사과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100배 사죄하고 그 부하 직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중형이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함께하여 저는 굉장히 어려운 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이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그것을 고비로 우리 내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국민적 심판은 대통령 선거,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면서 7부 능선을 넘어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중기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이제 통일교의 이른바 정교 유착이 이제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는 여론이 이제 특검법 발의로 나왔는데 여야가 내놓은 통일교 특검법이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특검을 추천하는 주체도 다르고 수사 대상도 다르고요. 접점이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여야가 특검을 하기로 기본적으로 큰 방향을 정했으니까 네. 빨리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네. 협상을 또 하겠죠. 근데 결국은 진실을 밝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건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몸담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제3자 추천권하고 신천지를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지난번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보면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야가 빨리 합의하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상대당 얘기지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1월 초 새 신화를 예고하고 있고 당동혁 대표는 어제부터 또 호남 방문을 하고 있고요. 특검법을 갖고는 또 이제 개혁신당과 공동으로 발의를 했는데 이른바 보수 연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계엄에 대해서 결별하지 않는 보수는 저는 보수가 아니라고 봐요. 계엄과 불법 계엄과 결별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연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바닷물에 돌멩이 넣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좀 있으면 1심 판결에 나와서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불법 계엄은 잘못된 거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잘못된 거다. 더군다나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엄을 옹호하고 결별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냐면 헌법 질서와 국민의 정면으로 맞서는 건데 저는 국민들한테 소멸될 거라고 봐요. 네. 연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연대 전에 불법 개헌 내란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사과를 네. 하고 결별을 해야 정치가 정상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시작이겠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어제부터 청와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어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하셨잖아요. 청와대에 들어가는 이 대통령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전 이번에 여민관에서 그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책실장, 안보실장, 3실장 같은 건물에 있는 거 진짜 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참모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제가 근무할 때 보면은 비서들이 대통령 만나려면 차 타고 가야 돼요. 본관까지. 네. 그리고 다 경호실에 통제를 받아요. 근데 제가 네. 상황실에 가보니까 그 임명장을 받는 그 금고 놓은 자리하고 대통령하고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진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금 때문에 벌어진 네. 사진이었군요. 너무 권위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이거를 금을 줄이자라고 하니까 대통령을 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임명장 받으러 오는 사람이 대통령을 어떻게 위해를 하냐. 이거야말로 권위주의의 산물이다. 대통령과 참모가 가깝고 국민들과 관료들이 가까울 때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결단은 큰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전 너무 진짜 환영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희한테 한 3, 4분 정도 남아 있는데 네. 전문가시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1월에 새해 연초부터 지금 중국, 일본을 잇따라 방문해서 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일 관계도 심상치 않고요. 예. 또 어제부터 중국이 타이완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네. 상당히 지금 국제관계는 우리 입장에서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의 기술 전쟁에 기초한 세계 질서 재편기라고 보거든요. 네. 마치 산업혁명 직후에 세계가 요동치듯이. 네네. 근데 작년에 우리가 경주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일단의 합의를 이뤘고 한미 정상에서는 합의를 이뤘잖아요. 예. 그럼 당시 한중 간에 얘기됐던 부분이 이제 중국하고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외교 안보적인 문제보다는 네. 한국 중국의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미국의 견제를 덜 받으면서 한국과 중국이 새로운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건 바이오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이오. 왜냐하면 네.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왔을 때 인간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이거는 세계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외신 보도로 푸틴 대통령과 그 시진핑 주석이 뭐 100세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런가요? 네 그런 대화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또 제약이라는 거는 중국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팔릴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중국으로 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약을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우리가 한국 중국이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곧 일본을 가시게 되면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최태원 회장이 제안한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공동 구매를 하는 게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걸 저는 매우 유의 깊게 제가 10년 전부터 주장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돈이 있다고 에너지를 살 수 없다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럽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전 세계 2위, 3위의 그 에너지 수입국이거든요. 일본하고 한국이 93%, 94%를 수입하니까. 네네. 이때 에너지의 안정성도 꾀하면서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에너지 협력 같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외교 안보의 이슈에 빠지지 말고 네. 경제 협력의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한미 관계, 올해는 한중 한일 관계를 만들어내면 얼마 있으면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고 나면 예.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합의가 일어나기는 전 북극 항로의 길이 열리는 거라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예. 그러면 한반도에 기회가 오는 거죠. 네네. 큰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대로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새 정치권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상대 당만 보지 말고 미국, 미국에 질주하는 미국, 어수선한 미국이긴 하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기술로 굴기하는 중국을 보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 길을 찾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국민들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자가의 대기업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눈물 흘리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 이분들의 삶을 지키는 쪽에 정치에 매진해 주시기를 저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보다 더 추워졌습니다. 오늘 이맘때 수준의 아침 추위고요. 내일부터는 점점 더 당분간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3.7도, 체감 온도 영하 7.2도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도 아침 기온처럼 어제보다 7도가량은 더 낮겠습니다. 영상 2도에 그치겠고요. 그래도 이 기온마저 이맘때 기온과 비슷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이 4도, 강릉 6도, 광주 대구 7, 부산 9도 등 전국이 0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는 춥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부분 맑겠고요.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어제보다 추워지긴 했어도 대기질은 깨끗해지겠습니다. 현재 전북과 충북 일부에 어젯밤 발효된 초미세먼지 주의보 남아있고요. 오늘 오전까지는 강원 영서, 영남, 제주 권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가 나아지겠습니다. 내일은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서울이 영하 8도까지 오늘보다 더 기온이 내려앉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서울을 비롯해 종일 영하권이 많겠고요. 남부지방도 내일 낮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첫날인 목요일 서울은 영하 11도, 다음 날인 금요일도 영하 12도로 예상돼 이번 주 들어 가장 추워지겠고요. 한파 속에 해넘이와 해돋이를 대부분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전남 서해안에 흐리고 눈이 예보되어 있고요. 새해 첫날 밤부터는 전라 서해안과 제주에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3.7도, 체감온도 영하 7.2도입니다. 지금까지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챙겨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톡톡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연말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라고 해서 네. 본인 집에서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정상과 연쇄회담을 지금 열거나 열 예정인데 네. 먼저 우크라이나 협상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종전 협상을 진행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네. 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양측 모두가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라오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3시간 넘게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회담 도중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유럽 국가들과 유럽연합, 나토 수장도 화상으로 회의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좀 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은 처음에 나왔던 것이 29개인가 그렇게 종전안이 나왔었는데 그걸 이제 20개로 줄였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종전안 최신 버전입니다. 20개 항 중에서 90% 정도는 합의를 봤다라고 밝혔고요. 네네. 미국의 안전보장을 100% 합의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 네. 이제 양쪽 얘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도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 밝혔고요. 군사적 측면도 100% 합의했다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나아가서 95% 진행 상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렇지만 돈바스 영토 문제 등 한두 가지 난제가 남아 있는데 의외의 돌발 변수가 노력 전체를 좌초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핵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예. 안전보장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15년간 안보를 보장해 주겠다고 밝혔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걸로 부족하다. 30년, 40년, 50년까지 안전 보장을 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 난제가 영토 문제인데요. 네. 이것 역시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입장에 대한 차이는 줄이고는 있지만 네. 최종 결론은 아직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외신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뭐 외신들도 뭐 진전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돌파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리조트까지 다 직접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뭔가 좀 짜잔하면서 내놓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결론은 뭔가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네.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두 사람 모두가 희망적인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난관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돌파구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외신들이 다 전반적으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계획 타결을 위해서 만났지만 합의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과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이 사항을 받을 것인가. 이게 네. 여전히 불분명하다 얘기를 했고요. 네네. 가디언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종전 협상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거는 넘지 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남아있고 전문가들은 혹시라도 이게 엎어지면 어떻게 될까?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 미국하고 우크라이나도 합의를 못 본 상황에서 미국하고 러시아와 협상은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가지고 러시아 측에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푸틴 대통령과 다시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그러니까 내년에 워싱턴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연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얘기는 있긴 합니다만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다 만날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미국과 러시아가 다음 달쯤에 안보 경제 실무 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BBC가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예. 러시아가 합의안에 동의할 거란 보장이 전혀 없지 않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가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출한 어떤 합의에도 동의할 것이라는 가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측은 회담에 앞서 제기된 휴전 그리고 다국적 감시단이 소위 말하는 그 비무장지대 같은 데 들어가서 관리한다. 이거는 러시아가 이미 거부를 했기 때문에 좀 네. 희박한 상황이고 네네. 결국은 이 모든 합의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BBC가 얘기를 했고요. 네. 특히 이제 트럼프가 과거에 했었던 여러 가지 행동들 뭐 말들 이런 걸 봤었을 때 압박의 초점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중재안도 역시 미국이 제안한 건데 처음에 중재안 나왔을 때 전반적인 반응이 너무 러시아 편을 들어주는 그렇죠. 중재안이었어. 그래서 네. 이걸 이제 조절하면서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된 거기 때문에 네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하기보다는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협상가들이 말하는 것이 그러면 이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대 중에서 누가 먼저 철수를 할 거냐. 이것도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진전이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돌파구를 말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자포리자 원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영토인데요. 지금 러시아가 관할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것도 핵심 쟁점인데 보니까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양측 정상 모두가
진전이라고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라고 외신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협상 과정이 길어져서 네. 들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핵심 정점을 한 두세 가지로 정리해 주신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건가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바스 문제입니다. 돈바스가 바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영토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원래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땅이 맞죠. 근데 여기 도네츠크랑 루안스크라는 땅이 있는데 이 지역들이 사실 친러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원래 친러 성향이 강한 곳이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맞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우리 땅인데 왜 내줘야 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로서 돈바스 지역의 70에서 80%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김에 돈바스 전체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우크라이나는 절대 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곳인데 특히 이 지역이 물론 전략적으로 중요하긴 합니다만 경제적으로도 산업 지역이거든요. 여러 가지 광물이 풍부하고 산업 기지가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절대 내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자기 땅을 남에게 넘겨준다.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네. 국민들이 국민 투표로 의회 통과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네. 결과가 남아 있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압박을 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압박한다고 해서 네 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게 쟁점입니다. 네. 자, 중국군이요. 네. 9달 만에 타이완을 완전히 포위하는 방식의 군사훈련을 재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긴장이 많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 전체를 아예 동그랗게 둘러싸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예. 29일, 30일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 건데 네. 6회 공군 로켓급 병력이 총동원돼서 대만 해협, 대만 북부, 남서부, 남동부, 동부 전체를 다 둘러싸면서 정의의 사명 2025 훈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경계 순찰, 종합제어권 장악, 주요 항구, 요충지 봉쇄 통제, 외곽의 다양한 부분을 차단하는 입체적으로 지금 작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중국 측 얘기는 이번 훈련이 대만의 분리독립 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 간에 대한 중단 경고다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보냈고요. 국가 주권을 수하고 국가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다. 그래서 작전 이름도 정의의 사명 이렇게 붙인 겁니다. 예. 중국군이 오늘도 대만 주변에서 실탄 훈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련 해역에서 진입 금지령을 내린 상태에서 실탄 사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중국군이 2022년부터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거기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의미로 대만 전역에 대해서 이렇게 포위를 하고서 훈련하는 건데 작년에도 됐죠. 날카로운 칼 2024 그리고 날카로운 칼 2024B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하다가 이번에는 정의의 사명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이 모든 훈련들이 정의로운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다카이지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에 중일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중국군의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이 재개되면서 타이완 해협의 긴장감이 굉장히 강도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 대만은 당연히 중국 땅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사내 총리가 혹시라도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본이 자위대를 동원해서 거기를 지원을 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더욱더 사이가 나빠진 거고요. 네. 사실 중국과 대만 문제는 원래는 미국만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대만에도 무기도 수출하고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대만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까지 거들면서 대만을 지원해주는 세력이 하나 더 있다라고 보여주게 된 셈이 됐고요. 그러자 중국이 아주 강도 높게 대만 전체를 둘러싸는 훈련을 하게 된 건데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대만 측에 역대 최대 규모로 무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까지 편을 들자 그러니까 일본까지 편을 들자 이제 중국이 강력하게 나선 것이고요. 대만도 어쨌든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강력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뒷배를 봐주니까 대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 당장 중단해라. 그리고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고 중국에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요. 그러나 중국 쪽에서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의 군수업체와 경영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에 이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서
가자지구 2단계 휴전 방안 논의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방문 벌써 이제 5번째 미국 방문이 되는 건데요. 네. 역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뭐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라고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전히 이견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달에 가자지구 전쟁 1단계 휴전 네. 협의를 발효하면서 성과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만 협상이 지금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요. 네. 이스라엘 측에서는 여전히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단계 휴전 협정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 입장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가자지구에 대해서 뭐 국제 다국적군이 들어와서 네. 관할한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도 죄송합니다. 이런 네. 부분도 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네네. 이스라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단 이스라엘 측은 1단계 휴전 협의 이후에도 하마스를 공격하면서 휴전 협정을 지금 위태롭게 만들고 있고요. 특히 우익 세력들이 이번 전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카츠 국방장관도 가자 지구의 유대인 정착존 다시 재건하겠다고 밝히면서 네. 양측 간의 입장이 나뉘고 있고 미국은 유대인 정착족 재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서는요. 하마스가 일단 무기를 완전히 다 반납을 해야 되고 네. 특히 그 지하로 무기와 터널을 있기 그쵸.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된다 입장인데 네. 이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걸릴 상황인데 이스라엘 측에서 한 요구사항은 지금 당장 평화협상을 진행하기에는 무리한 요구가 있고 또 네. 미국은 어쨌든 빨리 전쟁을 끝내고 네. 싶어 하기 때문에 네네.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지만 양측 간의 입장이 워낙 크고 그래서 회담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처럼 일단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얀마 군사 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한 지 4년 10개월 만에 처음 총선을 실시했는데 선거 결과를 보니까 친군부 정당이 압승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사실 뭐 야당 인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반쪽짜리 선거에 불과한데요. 네. 29일 날 통합단결발전당이 전국적으로 과반 의석을 얻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하는 공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통합단결발전당 USDP 이 정당이 전직 군 장성들이 주도하는 정당이고 네. 사실상 군사 정권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정당입니다. 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전체 후보 중에서 USDP 소속 후보가 2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네.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야당 후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USDP 후보가 다 당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그러니까 NLD 네. 여기는 사실 이번에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예. 정당 해산이 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군부가 지원한 정당이 나가면서 동무대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USDP가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그렇게 되면은 민하웅 흘라잉 지금 최고 군사령관이 대통령직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요 이번 총선에 대해서 야권이 배제된 반쪽짜리 선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군정을 포장하기 위한 일종의 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늬만 바뀐 거지 군부 인사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29일 날 1차 투표가 치러졌고 다음 네. 달 11일 2차 그리고 그 다음 달 25일에서 이제 2차 3차 투표가 진행이 될 건데 네네.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희박하다. 네. 네. 자,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에 합의했다, 교전을 제기했다, 휴전이 네. 결렬됐는데 이번에 중국이 중재해가지고 다시 양국이 휴전에 합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윈난성 위시시에서 태국, 캄보디아 관계자를 직접 불러가지고 회담을 개최했는데요. 일단 양측이 휴전 협상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 다시 한 번 더 양측 외교부 장관을 중국에 불러서 이제 군부 대표까지 참석시켜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도장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네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새 당사자 간의 논의가 굉장히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이 됐고 네. 중요한 합의를 이끌었고 공동 성명에 합의를 했다, 서명했다라 밝혔습니다. 예. 태국과 캄보디아가 7월 달에 닷새 간의 무장 충돌 그리고 재교전 벌이면서 양측 간에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네. 5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달에 태국, 캄보디아를 불러놓고서는 휴전협정에 합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요구사항 때문에 두 나라가 합의를 한 겁니다. 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북했었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호관세 직접 맞기 싫으면 악수해라고 말하면서 네. 결국 이렇게 임시방편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결국 양측 간의 지뢰 폭발 이러고 때문에 관계가 다시 악화됐고 네. 교전이 벌어지게 된 건데 네네. 중국은 일단 그런 식이 아니라 지원하는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지원하는 네, 방식을요? 캄보디아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뭐 이건 정상적으로 외교하는 것이 절대 충돌과 무관하다면서 중재에 나섰고요. 중국 정부가 캄보디아 제공한 인도적 지원의 첫 번째 분량이 28일 도착했고 뭐 텐트, 담요, 음식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됐습니다. 네네. 왕 부장은 인도적 지원 물자는 캄보디아, 태국 국경 분쟁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는데 인도주의적으로 쓰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접근을 하는 거죠. 미국은 압박을 통해서 휴전했지만 중국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잘 마무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미국과는 다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한번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을 고려해서 네. 올해 국제 뉴스를 정리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국제사회의 격동이 한해였는데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올해 핫한 인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네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세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해서 마음대로 비율을 정해가지고 그게 미국의 해방의 날을 말하면서 전 세계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게 4월 2일이었죠. 네, 해방의 맞아요. 날이. 네. 그러니까 뭐 동맹이고 뭐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미국이 제일 중요하고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네. 결국은 미국 우선주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 핵심을 보여줬고요. 네. 두 번째는 테난만 막료율은 북중러 정상이었습니다. 네.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2차 대전 80년 열병식에 있었던 9월 3일 날 시진핑, 김정은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명이 나란히 테난만 막류 오르면서 다시 한 번 더 냉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런 위기감을 불러주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고요. 결국 예. 희수하게 스스로 반미, 반서방 연대를 자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북중러 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유대감을 과시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카이치 사네 일본 총리가 당선이 됐는데요. 근데 일본의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이런 기록을 세긴 했습니다만 네. 보수 성향 이런 네. 것들이 좀 노골적으로 표출되면서 네. 일본의 앞으로 행보 좀 주변국 입장에서 좀 걱정스럽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네. 조지아 요거는 주인님. 참 네. 저희 국민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피해를 봐가지고 그렇죠.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뭐 수갑이 채워지거나 발목에 이제 고리가 채워지면서 마치 네. 범죄자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근로자들을. 그래서 이것 예.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비자 문제가 거론됐고요. 예. 트럼프 정부의 좀 막무가내식 일방적인 여러 가지 정책을 국제사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젠지 세대들의 힘, 혁명의 힘 이런 걸 보여줬는데요. 뭐 네팔 정부에서 네. 좀 충격적으로 젠지가 이제 시위를 하면서 정권이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고 네네. 젊은 사람들의 힘을 한번 보여줬던 그런 강력한 그런 시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네.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최근 국제 뉴스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요. 지금 그 중동에서요. 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 갈등이 이제 군사적 긴장으로까지는 번지는 양상이에요. 네. 이게 지금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예멘에서 대리전으로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제 뭐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중동의 어떤 맹주를 자처하는 그런 나라들인데요. 네. 두 나라가 예멘과 수단에서 서로 뭐 정부군 분리주의를 서로 다르게 이제 지원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것이고 네. 결국 이렇게 된 것이 경제 주도권을 중동에서 누가 가져갈 거냐 이게 핵심이 된 겁니다. 네. 지금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비전 2030 전략 내세우면서 사우디를 중동의 경제, 관광, 금융 허브로 탈바꿈시키려 하는데 네네. 원래 이 자리는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추구하는 국익이 이제 충돌하는 양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네. 중동에서 누가 경제 1인자가 될 거냐 네, 이것 네.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고요. 네. 그전까지는 형제 국가였지만 경제를 둘러싸고 하는데 경쟁자가 되면서 네. 두 나라가 이렇게 대리전까지 치르면서 이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예멘
예멘하고 수단에서 두 곳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멘 같은 경우는 사우디가 지원하는 곳과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는 곳이 어떻게 지금 충돌을 하고 있고 두 나라가 양국이 네.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사우디가 지금 현재 이제 충돌한 부분이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는 예멘 남부 분리주의 네. 이제 약간 일단 반군 형식인데요. 반군. 네, 여기 이제 공습했다 보도를 하면서 문제가 된 건데 네. 이 남부전환위원회는 26일 날 사우디가 자국과 국경을 맞댄 예멘 중부 지역에 대해서 이 남부전환위원회가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가한 것이고요. 사우디가 남부전을 네. 공격한 거죠. 네, 근데 이 남부 분리주의자가 바로 네.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는 분리주의 반대는- 세력에 사우디가 공격을 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사우디가 예멘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네. 충돌이 빚어지는 거고요. 또 예.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도 지금 양측 간에 서로 다른 단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네. 둘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두 나라 간의 경제 패권을 둘러싸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네. 주변 지역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수단 같은 경우도 두 나라 네.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대리전을 하고 있던데 수단은 또 그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단이 지금 홍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곳이 바로 사우디인데요. 네네. 수단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군을 사우디가 지원하고 있고 반면에 아랍에미리트는 반군을 지원하면서 수단 내에서도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약간 충돌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편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네. 없는 게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가 사실은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면 중동에서 친미국가. 네,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중동 지역에 맹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중동 정세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어요.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하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이 원래는 스승과 제자 사이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언제부터 이게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는지. 네. 그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 빈살만 왕세자가 비전 2030 이거 정책을 펼치면서 네네. 그 전까지는 이제 원유를 중심으로 한 사우디 경제였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뭐 관광, 금융 검으로 탈바꿈하게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 금융, 경제 이게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를 네. 이제 넘보기 시작한 네. 게 계기가 됐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가 최근에 원래 사우디는 술을 마실 수가 없거든 외국인도. 네. 그런데 외국인도 그 전문직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술을 살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그 전부터 술 판매도 가능했었고요. 네네. 관광 허브로서 약간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데 네. 빈살만 왕세자가 비전 2030 전략을 내세우면서 네네. 이제 약간 엿보는 거죠. 약간 파일을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네네. 아랍에미리트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네. 양측 간에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고 네. 경제 패권을 둘러싸고 결국 이렇게 충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다 중동의 중요한 외교 네. 관계 외교 대상국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가면서 저희가 좀 외교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글로벌 톡톡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30일 화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